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꿈꾸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흉년과 탐관 오리의 등살에 백성들의 시름이 깊어간다는 상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용상에 앉은 왕 이환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환은 용포를 벗어 던지고 남루한 선비 행색으로 변복한 채 가장 신이 많은 호위무사 무영만을 데리고 몰래 궁을 나섰습니다. 민심의 진짜 목소리를 제 두 귀로 직접 듣고 그들의 삶을 제 두 눈으로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며칠을 걸었을까 충청도 땅의 어느 깊은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물을 풀어놓은 듯 어두워지더니 이내 장대 같은 빗줄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빛 속에서 허둥지둥 말을 몰았지만 결국 일행과 길이 엇갈리고 만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전하, 이쪽이 아니었나 보옵니다. 길이 사라졌사옵니다.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무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환은 쏟아지는 비를 손으로 막아보려 애쓰며 주변을 살폈지만 사방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빗소리뿐이었습니다. 무영아, 지금은 내가 왕이 아니다. 그저 길 잃은 나그네일 뿐이니라. 일단은 비를 피할 곳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다간 산사태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하늘의 부름을 받게 생겼다. 환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와 함께 일말의 자조 섞인 웃음기가 묻어났습니다. 백성을 살피겠다며 나선 왕이 제 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꼴이 실로 우습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더 헤맸을까 캄캄한 산자락 저편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등불 하나가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비탈길을 구르다시피 내려가자 거짓말처럼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깊은 산중에 외따로 떨어진 집.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살인문으로 다가섰습니다. 환이 굳게 닫힌 방문을 향해 몇 번이고 헛기침을 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에 계시오? 길을 잃은 과객인데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소?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차게 퍼붓는 빗소리만이 귓전을 때릴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문전박대를 당하는가 싶어 환이 다시 한번 목청을 가다듬으려던 바로 그 순간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것은 하얀 소복 차림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쪽을 진 머리는 단정했으나 남편을 잃은 과부임을 짐작게 하는 차림새였습니다. 여인은 등잔불을 들어올려 불쑥 나타난 두 사내의 행색을 위아래로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꼴은 말이 아니었지만 옷의 질감이나 몸의 벤태가 필시 예사 농투산인은 아님을 금세 알아차린 눈치였습니다. 누구신지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요. 보시다시피 폭우가 쏟아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소. 헛간이라도 좋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오. 환은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말했으나 여인의 눈초리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생김새는 험악해 보이지 않으나 낯선 사내 둘을 어찌 믿고 집안에 들인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 집은 보다시피 저 혼자 사는 과부의 집입니다. 두 분이 묵어 가실 곳은 어디에도 없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시지요. 여인은 싸늘하게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다급해진 환이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덥석 잡았습니다. 여보시오. 이 깊은 산중에 이 집 말고는 인가도 없어. 이대로 저희를 내치시면 꼼짝없이 밤새 비를 맞거나 산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인정 한번 베풀어 주시오. 그러자 여인이 닫히려던 문을 멈추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픽 웃었습니다. 산짐승의 밥이 될지 아니면 이 집주인이 험한 꼴을 당할지 어찌합니까? 멀쩡히 생기신 사내 둘이서 고작 비하나 못 피할까봐 이리 애걸복걸 하신단 말씀이요? 그 말에 화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엄한 왕의 채통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평생 처음이었기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옆에 있던 무영이 분기탱천하여 나서려는 것을 환히 눈짓으로 겨우 말렸습니다. 허허, 말씀 한번 시원하게 하시는구려. 하나 부인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소. 우리가 수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을 테니.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제게 이런 놀이개가 하나 있소. 비록 값나가는 물건은 아니나 제 어머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것이요. 이것을 맡길 테니 날이 밝아 저희가 떠날 때 돌려주시오. 만일 저희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짓을 하거든 관아에 바로 신고해도 좋소. 환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용무늬가 새겨진 옥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것이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습니다. 저런 귀한 물건을 가진 자가 어찌 이런 산골을 헤매고 있단 말인가.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별 수 없지요. 들어오시지요. 다만 잠자리는 사랑방이 아니라 저 뒤뜰에 있는 광에서 주무셔야 할 것입니다. 집더미는 깔려 있으니 비를 피하기엔 충분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오. 고맙소 부인. 여인은 끝까지 두 사람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도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환과 무영은 멋쩍게 서로를 마주보다가 여인이 가리킨 뒤뜰의 광으로 향했습니다. 광은 낡고 비좁았지만 사나운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집더미 위에 자리를 잡고 앉자 그제야 온몸에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무영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하, 어찌 저런 무엄한 계집에게. 쉬, 무영아. 지금은 저 여인이 우리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저 여인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으니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리 당찬 모습이 마음에 들기도 하는구나. 환은 젖은 옷을 짜며 피식 웃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로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과부에게서 온갖 면박을 다 당했으니 그 상황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닫혀있던 광문이 다시 삐걱 열리더니 여인이 작은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2그릇과 소박한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이 하실 터이니 이것이라도 드시지요. 변변치 않은 것이라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차마 떨치지 못한 사람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부인. 평생 잊지 못할 죽이 될 것 같소. 여인은 아무 대꾸 없이 상만 내려놓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환과 무영은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간도 거의 되지 않은 멀건 죽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환은 쉬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잠자리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쌀쌀맞으면서도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던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빗소리가 차츰 잦아들자 본체 쪽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 죽여 우는 듯한 그 울음소리는 애간장을 끊는 듯 슬프게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그리도 꼿꼿하고 당차 보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밤이 되자 숨죽여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환은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여명에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거친 집더미 위에서의 하룻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날아갈 듯 가뿐했습니다. 간밤에 귓가를 맴돌던 애달픈 울음소리가 마음에 걸렸지만
차마 아는 체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화는 곤히 잠든 무영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광 밖으로 나섰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퍼붓던 비는 온데간데 없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젖은 흙냄새가 상쾌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환이 기지개를 켜며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였습니다. 저만치 텃밭에서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벌써부터 호미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밤의 흐느낌은 거짓이었던가 싶을 만큼 그녀의 몸놀림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부지런했습니다. 환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밭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소? 환의 목소리에 여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늘진 눈매에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시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비는 피했습니다. 이제 날도 밝았으니 맡겨두신 물건을 돌려드리고 길을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쌀쌀맞은 말투로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잠깐만 부인. 어차피 길이 이리 질퍽하니 해가 중천에 떠 흙이 마르기 전에는 떠나기도 어려울 듯 싶소. 신세만 지고 떠나기가 영 마음에 걸리니 이 몸이라도 거들 일이 있다면 사양 말고 시켜주시오. 됐습니다. 나그네의 손을 빌릴 만큼 힘에 붙이는 일은 없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거들다가 일을 망치느니 차라리 가만히 계셔주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단칼에 거절하는 여인의 말에 이번에는 무영이 발끈했습니다. 잠에서 깨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는 일국의 지존에게 함부로 대하는 저 과부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봐라. 아무리 그래도 은혜를 갚겠다는데 그 말이 지나치지 않느냐? 무영아. 환이 무영을 꾸짖으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인을 향해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 친구가 성질이 급해서 그러니 부인이 너그러이 이해하시오. 허나 저 친구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오. 사내 대장부가 둘이나 멀뚱히 서 있는데 어찌 부인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만 있겠소. 저기 저 장작이라도 좀 패게 해주시오. 보기와는 달리 힘께나 쓴답니다. 환은 자신만만하게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장작더미 옆에 놓인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책상머리에 앉아 붓만 잡아왔던 그가 도끼질을 제대로 할 리 만무했습니다. 힘껏 내리친 도끼는 장작 한가운데를 빗나가 엉뚱한 곳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애꿎은 도끼 자루만 부러질 듯 윙윙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할수록 환의 이마에는 땀방울만 송골송골 맺힐 뿐 장작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여인이 결국 참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쯧쯧. 그만두시지요. 그러다 발등이라도 찍으면 약간만 더 들겠습니다. 비키시오. 여인은 환의 손에서 가볍게 도끼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녀린 몸으로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한 자세로 장작을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습니다. 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두꺼운 통나무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연이어 서너 번의 도끼질이 더 이어지자 어느새 환이 낑낑대던 장작더미는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환은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왕의 위엄이 산골 과부의 도끼질 한 번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 끝으로 닦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선비님 같은 분들은 이런 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기 툇마루에 앉아 시나 한 수 읊으시는 게 여러모로 이로울 겁니다. 그 말에는 비웃음보다는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환은 그 순간 여인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필시 저 여인도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저런 굳은 일을 하지 않았을 터. 서툰 솜씨로나마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그 시절을 떠올린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해져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마칠 무렵 살인문 밖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년. 서화야. 문 열어라. 사또 나리댁에서 나왔다. 거친 목소리와 함께
포졸 복장을 한 사내 둘이 행패를 부리듯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험상궂은 기세에 환과 무영의 눈빛이 동시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서환은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행차십니까? 무슨 행차냐고? 2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죽은 서방 빚을 언제 갚을 것이냐? 오늘까지 이자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당장 관하로 끌고 가 곤장을 칠 것이라는 사또나리의 엄명이다. 그 빚은 저희 시댁에서 진 빚이지 제가 진 빚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끄럽다. 남편이 죽었으면 그 빚은 당연히 아내인 내가 갚아야지. 어디서 말대꾸냐? 정갚을 돈이 없으면 내 몸으로라도 때우든가. 우리 사또나리께서 내 소문을 익히 듣고는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 말이다. 사내 하나가 희죽거리며 서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툇마루에 앉아있던 환희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멈추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시선이 일제히 환에게로 향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사내가 풍기는 기세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든 포졸 하나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넌 또 뭐냐? 보다시피 이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 과객이다. 허나 아무리 관아의 명이라 한들 힘없는 부녀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더냐. 더군다나 저 부인이 진 빚도 아니라는데 무슨 연유로 이리 소란을 피우는가. 환에 조리 있는 말과 서슬 퍼런 눈빛에 포졸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들의 뒤에 사또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다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선비 나부랭이가 감히 관아의 일에 끼어들어 내 놈도 같이 끌려가서 곤장 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오늘은 이쯤 하고 물러가지만 장날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집도 내년의 몸도 무사치 못할 줄 알아라. 포졸들은 단단히 으름장을 놓고는 침을 뱉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꼿꼿이 서 있던 서화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감싸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장날에 읍내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약초를 내다 팔면 이자라도 겨우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읍내까지는 험한 산길을 한나절은 좋게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포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 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갑시다. 네. 어차피 우리도 읍내 쪽으로 길을 잡아야 하오. 가는 길이니 동행이 되어주겠다는 말이오. 부인 혼자 그 험한 길을 가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서화는 뜻밖의 제안에 놀라 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나그네의 호의. 경계해야 마땅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의 눈을 보고 있자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기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짧은 대답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하여 왕과 과부의 기이하고도 위태로운 동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 사람은 읍내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서화는 익숙한 듯 앞장서 걸었고 환과 무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산길은 질퍽하고 미끄러웠지만 간밤의 궂은 날씨가 거짓말인 듯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공기는 청량했습니다. 서화는 등에 짊어진 약초 바구니가 무거울 법도 한데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험한 산길을 사뿐사뿐 잘도 걸었습니다. 반면 궁 안에서 곱게만 자란 환에게는 고역이 따로 없었습니다. 암행을 나온 지 며칠 만에 발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혔고 미끄러운 흙길에 몇 번이나 휘청거리며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무영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부축하려 했지만 환은 번번이 손을 저어 물리쳤습니다. 과부 앞에서는 물론 제 자신에게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영 좋지 않으십니다. 앞서가던 서화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희미한 염려가 묻어났습니다. 화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괜찮소. 다만 어제 빗속에서 떨었던 탓인지 몸이 조금 으슬으슬한 것 같구려. 잠시 쉬어 가시지요. 마침 저 앞에 약수가 나오는 샘터가 있습니다. 서화의 말대로 산길을 조금 더 오르자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작은 샘터가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샘터 옆 너럭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서화는 가져온 표주박에 물을 가득 담아 환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환은 단숨에 물을 들이켜고는 시원한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상쾌함에 절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캬, 물맛이 아주 일품이구려. 궁에서 마시던 그 어떤 차보다도 향기롭소. 순간 환은 자신이 무심코 궁이라는 단어를 내뱉었음을 깨닫고는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다행히 서화는 그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궁궐의 물맛은 어떻길래 그러십니까? 선비님께서는 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비유도 참으로 거창하십니다. 그 말에 환은 멋쩍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저 책에서 읽은 것을 흉내 내보았을 뿐이요. 부인은 이 험한 산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것이요? 매일은 아닙니다. 장이 서는 날에 맞추어 약초를 캐러 다닐 뿐입니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서화는 말을 하며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호미질과 약초 캐는 일로 거칠어지고 군데군데 흠집이 난 손이었습니다. 환의 시선 또한 그 손에 머물렀습니다. 고운 비단이나 만졌을 법한 나이에 험한 산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여인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환은 저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뻐근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약초들은 어디에 쓰는 것이요? 이것은 당귀이고 저것은 천궁입니다. 모두 부인네들 병에 좋은 약재들이지요. 읍내 약방에 가져다 주면 푼돈이라도 만질 수 있습니다. 서화는 바구니 속 약초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햇살 아래 약초의 이름을 알려주는 그녀의 얼굴은 그늘 하나 없이 맑아 보였습니다. 환은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누구보다도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간밤의 그 흐느낌처럼 말입니다.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길을 재촉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푸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성난 멧돼지는 날카로운 어금니를 드러낸 채 가장 가까이 있던 서화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위험하오. 환이 소리치며 서화의 앞을 막아서는 것과 동시에 무영이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서화의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몸을 날려 옆에 있던 아름드리 나무 위로 순식간에 올라탔습니다. 멧돼지는 목표물을 놓치고 나무 밑에서 씩씩거리며 맴돌 뿐이었습니다. 뭐들 하십니까? 어서 나무 위로 올라오시지요. 나무 위에서 서화가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환과 무영은 허둥지둥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졸지의 세 사람은 나뭇가지 위에 나란히 앉아 아래에서 분을 사귀지 못하는 멧돼지를 내려다보는 우스꽝스러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허허 부인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나는 저런 짐승을 책에서나 보았지 실제로 마주치기는 처음이라 간담이 다 서늘해졌소. 환이 멋쩍게 웃으며 말하자 서화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쌀쌀맞던 첫인상과는 달리 웃는 모습은 햇살처럼 화사했습니다. 선비님들은 다들 그러신가 봅니다. 세상 무서운 것은 모르시고 글만 읽으시니 이 산골에서는 멧돼지보다 무서운 것이 탐관오리 나리들이랍니다. 뼈있는 농담에 환은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백성에게는 맹수보다 관리가 더 두려운 존재라니 왕으로서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서화는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닫고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곧 제풀에 지쳐 돌아갈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참으시지요.
좁은 나뭇가지 위에서 세 사람은 어색하게 붙어 앉아 멧돼지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환은 바로 옆에 앉은 서화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풀향기와 여인의 체향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어깨의 거리, 스치는 옷깃의 감촉 하나하나가 생경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볼 새도 없이 정략혼으로 중전을 맞이했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 겪는 떨림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멧돼지가 흥미를 잃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서화가 발을 헛디뎌 휘청거렸습니다. 환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서화의 놀란 눈과 환의 깊은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서화가 먼저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다시 걷기 시작한 길. 어느덧 저만치 읍내의 소란스러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낯선 나그네와 경계심 많던 과부는 어느새 서로에게 아련한 연정을 품기 시작한 사내와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읍내 장터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갖가지 곡물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색색의 옷감을 구경하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한데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난생 처음 마주하는 장터의 생생한 풍경에 환은 신기한 듯 연신 두리번거렸습니다. 곶감을 산처럼 쌓아놓고 파는 노점, 펄떡이는 물고기를 도마 위에 내려치는 어물전, 엿장수의 흥겨운 가위질 소리까지 그에게는 하나하나가 그림처럼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촌뜨기처럼 뭘 그리 두리번거리십니까? 이러다 길이라도 잃겠습니다. 서화가 무심한 척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도 어느새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와 동행하는 어색함도 잠시,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선비를 이끌어주는 것이 싫지만은 않은 눈치였습니다. 환은 제 속을 들킨 것 같아 멋쩍게 헛기침을 하며 대꾸했습니다. 허허, 늘 산속에서 글만 읽다 보니 이런 번잡한 곳은 처음이라 그렇소. 저기 저 주막에서 풍기는 국밥 냄새만 해도 정신이 다 혼미해지는 것 같구려. 환의 너스레에 서화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녀의 환한 웃음에 환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고와 한참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일단은 약재부터 팔아야 합니다. 따라오시지요. 서화는 환을 이끌고 장터 한쪽에 자리한 제법 큰 약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약방 주인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서화가 내민 약초 바구니를 건성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물기 하나는 제대로 말렸군. 헌데 올해는 약초 풍년이라 값이 예전 같지가 않네. 죄다 쳐서 서돈 주겠네. 주인장 어르신, 이만큼 정성 들여 캔 약재인데 새 돈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난 장날까지만 해도 닷돈은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서화가 애가 타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약방 주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싫으면 다시 가져가든가. 요즘 이만한 값 쳐주는 곳도 없을 걸세. 여기저기서 흉년이라고 곡식값만 치솟지 약재값은 똥값인 걸 어쩌겠나. 주인의 배짱에 서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나서서 주인의 무도함을 꾸짖고 싶었지만 지금은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일개 나그네가 나섰다가는 오히려 서화의 입장만 더 곤란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서화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엽전 새잎을 받아들고 약방을 나섰습니다. 고작 저 돈을 받자고 그 험한 산길을 매일같이 올랐단 말이오? 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이것이라도 있어야 이자를 막고 남은 것으로 끼니를 이을 수 있으니까요. 서화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실망과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환은 그런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을 위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두 사람은 허름한 주막의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환은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환은 펄펄 끓는 국밥을 앞에 두고도 쉬이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드시질 않으십니까? 입에 맞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부인 덕분에 이런 귀한 것도 다 맛보게 되는구려. 환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수라상보다도 지금 눈앞에 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훨씬 더 귀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환은 말없이 국밥에 깍두기 하나를 얹어주었습니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이 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주막을 나서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아침에 서화의 집을 찾아왔던 그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에는 몇 명의 장정들이 더 있었습니다. 찾았다 2년. 장날까지 빚을 갚으라 했더니 여기서 사내놈과 희희낙낙하며 국밥이나 처먹고 있었구나. 포졸 하나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며 서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터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쏠렸습니다. 서화는 사색이 되어 품속에 엽전 새잎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이자가 있사옵니다. 이것밖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이걸로 될 것 같으냐? 사또 나리께서 내년을 당장 잡아오라 명하셨다. 곱게 따라오면 유혈사태는 없을 것이야. 내년에 그 고운 몸으로 사또 나리의 수청을 들면 빚은 물론이요.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주신다 하셨다. 포졸의 입에서 수청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그보다 먼저 조용히 서 있던 무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대낮에 장터 한복판에서 이 무슨 무례한 짓이오. 넌 또 뭐야? 아침에 그 선비 나부랭이 옆에 있던 놈이구나. 내 놈도 같이 엮이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라. 포졸이 무영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억하는 비명과 함께 포졸의 몸이 저만치 나가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무영은 그저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포졸 혼자 나가자빠진 것입니다. 함께 있던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저놈들이 반항한다. 잡아라. 그러나 장정들 역시 무영의 옷깃 하나 스치지 못하고 모두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무영은 칼을 뽑지도 않고 그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제압할 뿐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신묘한 무예에 입을 떡 벌리고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환은 이내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이상 지체했다가는 관아의 군사들까지 몰려올 터였습니다. 서화 부인, 무영아, 이쪽이다. 환은 서화의 손목을 낚아채고는 인파를 헤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이 그 뒤를 막으며 길을 열었습니다. 정신없이 내달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든 후에야 세 사람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환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서화의 손을 꽉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그녀의 가녀린 떨림에 환의 심장은 부서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때문에 선비님들까지. 서화의 눈에 끝내 굵은 눈물 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환은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나 더없이 다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부인의 탓이 아니오. 세상이 법도가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 울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부인을 지켜줄 것이오.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조하겠소. 그것은 더 이상 암행 중인 왕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된 사내의 진심 어린 맹세였습니다. 서화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겠다 말하는 사내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장터의 소란을 뒤로하고 정신없이 내달린 세 사람은 읍내를 완전히 벗어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낯선 땅에서 갈 곳을 잃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화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함정으로 뛰어드는 꼴이었고 읍내에서는 사또의 수하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찾고 있을 터였습니다. 전하, 이대로는 위험하옵니다. 일단은 제가 아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무영이 주위를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일개 지방 사또에게 쫓겨 이리 허둥지둥 도망치는 왕의 신세라니 호위무사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폐사찰이 하나 있사옵니다.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되어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세 사람은 무영의 안내에 따라 다시 어두운 산길을 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화는 비틀거리는 서화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루 종일 겪었을 공포와 고단함이 오죽했을까? 화는 미안함과 연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 중턱의 으슥한 곳에 과연 허물어져가는 절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상들은 이미 제자리를 잃고 쓰러져 있었고 법당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스산한 밤바람에 찢어진 문풍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지만 사방을 에워싼 관졸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무영은 주변을 경계하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법당 안에는 환과 서화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서화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녀의 뒷모습을 보자 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많이 놀랐소? 서화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환은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젖은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손길에 애써 참고 있던 서화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하나 때문에 선비님과 그 호위분까지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관아에 갔더라면.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부인을 지켜주겠다 약조하지 않았소. 사내의 약조가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니오. 화는 서화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이 그의 가슴팍을 고스란히 적셨습니다. 서화는 한참을 그의 품에 기대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평생 홀로 감내해야 했던 서러움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그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화는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괜찮다면 부인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소. 어쩌다 이리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이오? 서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온몸으로 지켜주려 했던 이 사내에게만큼은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디 한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으나 강직한 성품을 지닌 올곧은 분이셨지요. 그러다 혼이 난 지 불과 석 달 만에 남편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시부모님마저 연이어 돌아가셨습니다. 시댁의 재산은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모두 흩어졌고 결국 저는 이곳 연고도 없는 산골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못할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화는 직감했습니다. 특히 역병이라는 대목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빚이라는 것이 아까 그 포졸들이 말한 것이요? 네. 남편이 살아생전 시아버지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사또에게 돈을 빌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원금보다 몇 곱절은 불어난 이자를 핑계로 사또는 끊임없이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아마도 저를 첩으로 들이려는 속셈이었겠지요. 서화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화는 분노로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것도 모자라 힘없는 과부를 겁박하여 탐욕을 채우려 하다니.
이는 일개 탐관 오리의 비리를 넘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서 못할 죄악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바로잡고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소. 환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환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환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일개 선비라고 하기에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위엄이 너무도 비범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흐르던 바로 그때 밖에서 무영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전하, 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미 저를 포위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사방에서 저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관아의 병력까지 총동원하여 산을 수색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2년, 거기 있는 줄 다 안다. 순순히 나오너라. 사또의 고함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무영이 비장한 각오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전하,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 틈을 타서 부인을 데리고 뒷산으로 피하십시오. 아니다, 무영아. 더 이상은 피하지 않겠다. 환은 무영을 만류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서화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니. 환은 서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는 천천히 법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횃불의 불빛 아래 수십 명의 관졸들 앞에 선 사또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이제야 기어 나오는구나. 웬 놈팽이 같은 사내 놈과 정분이라도 난 것이냐? 좋다. 저놈의 사지를 부러뜨리고 내년은 당장 관아로 압송하여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졸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영이 앞을 막아서며 몇몇을 상대했지만 수적으로 완전한 열세였습니다. 순식간에 몇몇 관졸이 무영을 지나쳐 환과 서화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또가 직접 칼을 빼들고 서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네 명을 거역한 대가가 무엇인지 톡톡히 가르쳐주마. 악! 서화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품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던 오직 왕만이 지닐 수 있는 작은 용패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멈추어라. 어명이다.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위엄서린 고함에 달려들던 모든 관졸들이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또 역시 기세등등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의욕과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횃불빛에 번뜩이는 용패. 그것은 감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임금의 신표였습니다. 내 놈은 대체. 사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환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과인이 이 나라의 임금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고 모든 관졸들은 칼을 떨어뜨리며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서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이 사내가 하룻밤 인연으로 마음을 나누었던 이 사내가 바로 이 나라의 지존, 왕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녀는 그저 멍하니 환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과인이 이 나라의 임금이다. 그 말이 울려 퍼진 순간 폐사찰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칼을 휘두르던 관졸들은 이제 혼비백산하여 이마가 깨져라 땅에 머리를 찧었고 사또는 잿빛이 된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환의 시선은 그들에게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등 뒤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린 서화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따스한 연민이나 설렘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한 경외감과 깊은 혼란,
그리고 희미한 배신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서 선비님께서 전하? 서화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비님이라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는 간데없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운 소리였습니다. 화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화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환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인근 현에서 달려온 관군들이 폐사차를 에워쌌고 사또와 그의 수하들은 모두 죄인으로 포박되었습니다. 남루한 선비와 그의 충직한 시종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용포를 갖춰 입은 위엄 있는 군주와 그를 호위하는 수십의 금군들이 서 있었습니다. 화는 서화를 위해 어가와는 별도로 작은 가마를 준비시켰습니다. 부인, 일단은 나와 함께 궁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부인의 억울함 또한 내가 풀어주겠소. 환의 목소리는 더없이 진심이었지만 서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혹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말없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산길을 함께 걷던 소박한 동행은 이제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침묵의 행렬이 되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암행을 나갔던 왕이 신원 미상의 과부 한 명을 데리고 환궁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비를 비롯한 왕실의 종친들과 조정의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연신 수군거렸습니다. 환은 서화에게 궁의 가장 후미지고 아늑한 처소인 낙선제를 내어주고 가장 믿을 만한 상궁과 나인들을 붙여 시중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화에게는 모든 것이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발에 채이던 돌멩이 대신 푹신한 비단 방석이, 거친 삼배옷 대신 몸에 감기는 고운 명주옷이 주어졌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환의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환이 모든 시종을 물리치고 조용히 낙선제를 찾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용포가 아닌 조금 더 편안한 골룡포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좀 진정이 되었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에 하루는 너무 짧았을 테지. 서화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전하, 소인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감히 옥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엄하게 굴었으니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부인, 이러지 마시오. 제발 예전처럼 나를 대해주시오. 나는 그저 당신의 선비님이고 싶을 뿐이오. 환이 다급하게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서화는 그의 손길이 닫자 불에 댄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환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권세도 위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그는 이미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처음부터 신분을 속인 것은 내 잘못이오. 허나 그대를 향한 내 마음까지 거짓이었던 것은 아니오. 장터에서 그대 손을 잡고 뛰던 그 순간에도 벼랑 끝 폐사찰에서 그대를 품에 안았을 때도 나는 그저 한 사내로서 그대를 연모하였소. 부디 내 진심을 외면하지 말아주시오. 환의 애끓는 고백에 굳게 닫혀있던 서화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걸었던 한 사내의 진심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소인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선비님은 하늘이시옵고 저는 땅에 미천한 과부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겠나이까. 전하의 곁에 있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며 오히려 전하께 큰 누가 될 뿐입니다. 서화는 흐느끼며 자신의 처지를 아뢰었습니다. 왕과 과부의 사랑.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왕실의 법도와 조정을 뒤흔들 무서운 스캔들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환은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결코 그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화는 환의 배려 속에서 궁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환을 전하라 부르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환은 사태를 수습하고 서화를 정식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맞이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지만 대비와 중신들의 반대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화는 낙선제의 정원을 거닐다 우연히 상궁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는가? 우의정 대감댁에서 또 무슨 영모를 꾸민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던데. 쉿, 조심하게. 그 댁이 지금 어떤 위세인데. 3년 전 대역죄인 이경준 일가를 숙청할 때도 그 집안의 공이 가장 크지 않았나. 지금 조정은 우의정 대감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의 세상이라네. 이경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화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깊은 곳,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끔찍한 기억의 편린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했던 아버지의 얼굴,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를 토하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 그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한 전 이조판서 이경준의 여식 이서화였습니다. 남편은 영모와 무관했으나 그저 그녀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 그녀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신분을 숨긴 채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바로 우의정이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왕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부러 왕의 암행 길목에서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고 그에게 연정을 품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서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사내를 향한 연모와 가문의 복수라는 숙명 사이에서 그녀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수 없다는 것. 그녀는 이제 왕의 여인이 아닌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경준의 딸로서 이곳 궁궐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운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도 결연한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화는 더 이상 약하고 수줍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걸음걸이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환을 찾아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독대를 청했습니다. 모든 시종을 물리치고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서화는 미련 없이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은 전하를 기만하였사옵니다. 환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서화가 아니오라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한 전 이조판서 이경준 대감의 여식 이서화라 하옵니다. 소인이 전하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사옵니다. 가문의 원한을 풀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자 일부러 전하의 암행, 길목에 초가를 짓고 수개월을 기다렸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환은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룻밤의 기이한 인연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실은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계획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였다는 깊은 죄책감과 연모하는 사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대가 내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모습이 다 거짓이었소? 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과 함께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하였사옵니다. 허나 전하와 함께하며 소인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험한 산길에서 소인의 손을 잡아주시던 그 따스함도 장터에서 소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시던 그 용기도 폐사찰에서 소인을 품에 안고 맹세하시던 그 진심도
그 모든 순간에 소인은 전하를 한 사내로서 깊이 연모하게 되었사옵니다. 이는 하늘을 두고 맹세코 거짓이 아니옵니다. 부디 소인의 기만죄는 벌하시되 소인의 가문이 겪은 억울함만은 풀어주시옵소서. 서화는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낡은 비단 보자기에 싼 서찰 하나를 꺼내 환에게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죽기 직전 피로 쓴 혈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우의정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어찌 역모를 조작했으며 그 증좌를 어디에 숨겼는지가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환은 혈서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의 즉위 초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왕권을 위협하던 훈구파의 수장 우의정, 그리고 그가 버린 피의 숙청 속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충신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어나시오, 서화. 아니, 이서화. 그대의 죄는 내가 아니라 이 나라의 법도가 물을 것이다. 허나 그 죄를 묻기 전에 나는 먼저 왕으로서의 내 책무를 다할 것이다. 며칠 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이 친히 주재한 경연 자리에서 환은 우의정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우의정은 서화가 내민 결정적 증좌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환은 그 자리에서 우의정을 비롯한 역모 조작에 가담한 모든 훈구파 대신들을 파직하고 의금부로 압송하라 명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은 수년간 나라를 좀먹던 거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경준 대감의 누명은 벗겨졌고 그의 가문은 복권되었습니다. 서화는 더 이상 죄인의 딸이 아닌 충신의 여식으로서 당당히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환은 그녀에게 높은 품계를 내리고 궁에서 편히 지낼 것을 명했지만 서화는 모든 것을 사양하고 조용히 궁을 떠나 옛 친정으로 돌아가길 청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기로 한 날 밤 환이 다시 낙선제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옷차림을 한 그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뜰 아래 홀로 서 있는 서화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정녕 이대로 떠날 작정이요? 소임은 이제 모두 끝났사옵니다. 전하의 곁은 소인이 있을 자리가 아니옵니다. 내가 있을 자리를 정해주겠소. 그대가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 한들 어떠하오. 그대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연모의 감정까지 모두 진심이었음을 나는 아오. 그러니 이제 그대의 숙명은 잊고 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오. 바로 내 곁에서 말이오. 환은 서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던 그날, 밤보다 함께 산길을 걷던 그날보다 폐사찰에서 맹세하던 그날보다 더욱 깊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왕이기에 앞서 그대를 연모하는 한 사내이고 싶소. 그대가 내어주었던 멀건죽 한 그릇의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허니, 이제 그대가 내 곁에서 평생 그 죽을 쑤어주면 어떻겠소? 예상치 못한 농담에 서화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앞으로도 장작을 잘 패주신다면 죽이 아니라 진수성찬이라도 매일 대령에 올리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그간의 모든 아픔과 오해, 슬픔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폭우 속 하룻밤에 기이한 인연으로 시작된 왕과 과부의 이야기는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마침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훗날 서화는 이 나라의 중전이 되어 왕의 곁에서 평생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진 국모로 존경받았다고 하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